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혜식입니다. 화장실도 다녀오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바로 진행하려 해가지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인데 먼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에서 개인 사업자로 오신 분이 계실 거고 직장인으로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개인 직장으로 오신 분은요? 네, 나머지 분이시네요. 왜 여쭤보냐면은 제가 신남방 진출 전략에 대해서 이 현황과 전략을 한번 얘기해 보라라고 했을 때 굉장히 범위가 넓더라고요. 그리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개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지, 기업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지, 국가 기관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건지, 주인공에 따라 가지고 이 방향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오실지 잘 몰라가지고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아시아 주제를 보면은 아시아 진출에 가서 말씀하는데 사실 제가 어줍지 않게 여기 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파리바게트 SPC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제가 그 회사 입사를 해가지고 만든 제가 창립 멤버예요. 그래서 33년 전부터 이 프랜차이즈 쪽 일을 하다가 그다음에 파파이스도 도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두 번째 정도 국내에서 아마 하고 있는 그 샌드위치 브랜드인 키즈노즈도 제가 미국에서 도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개 해외 브랜드를 도입을 했었고 지금 현재 맘스터치라는 브랜드로 세계 한 3, 4개국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입도 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역지사지 수출도 하고 하다 보니까 도입했을 때 어떤 애로사항, 그다음에 수출했을 때 애로사항 그 부분을 공유하면은 여러분들인데 조금이나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대충 일별해 보면요, 현재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이 일본, 미국은 현재 뺐습니다. 아시아 존이라 해가지고 중국, 일본 이쪽에 한 240개 브랜드, 그다음에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해서 한 400개 브랜드. 국내 브랜드 수가 약 한 4,000개가 좀 넘죠, 그죠? 그 다음에 점포 수는 한 12만 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대략 봐가지고 한 국내 브랜드의 10% 정도가 해외 진출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10명 중에 프랜차이즈 하는 외식 업체 10개 중에 1개 정도가 해외에 나가 있다. 뭐 그 정도로 저희들이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프랜차이즈 본사 수 2018년 기준으로 한 4,600개, 가맹 점수가 한 24만여 개, 이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크게 나눠보면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외식업이 약 한 전체 프랜차이즈 사업의 한 반 정도. 그래서 오늘 주제도 외식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프랜차이즈가 신남방 진출에 있어가지고 어떤 애로사항과 어떤 전략을 해야 될 건지 이야기하기 전에 프랜차이즈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만 그 결론에 도달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다 선수신데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프랜차이즈가 뭐냐 그러면은 책으로 수십 권을 써도 모자랄 정도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단순히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파워와 본사 컨트롤 능력, 그 다음에 그걸 다 운영할 수 있는 지식 재산,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가지고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공을 했느냐 마느냐 하는 거는 그 사업체가 테리토리얼 피를 받고 혹은 로열티를 받고 혹은 물류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게 프랜차이즈 사업의 수익원이라고 보죠. 요즘 최근에 국내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로열티를 받는 구조가 선진 비즈니스 모델이다. 아니면은 물류 부분은 후진이다. 그래서 한국의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로열티 구조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상한 얘기도 있는데 세 가지, 네 가지 상관없이 어느 게 우수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는 역사를 대충 보면은 조금 전에 봤듯이 롯데리아나 CJ, SPC 이런 회사들이 약 한 20년, 30년 이렇게 됐고요. 개인이 해외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미국의 여러분들 월시가 LA 가면 다 보듯이 복창동 순두부 이런 업체들을 보죠. 이게 한 30년 됐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해외 진출한 역사가 한 20, 30년 거의 한 세대 그 정도 역사를 갖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기업들은 해외에 나가려고 하느냐, 진출을 하려고 하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을 비교를 해보면은 인구 수당 가맹점 수를 따져보면요. 매장당 인구 수가 한국은 200명, 미국은 약 한 400명, 일본이 한 500명.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객 수에 비해 가지고 매장이 너무 많다는 거죠. 좀 더 좁혀가지고 외식 산업으로 좀 줄여보면요. 한국은 음식점 한 개당 인구 70명 정도로 좁혀집니다. 그 70명, 동네 70명을 보고 음식점 하나를 운영하는 이런 엄청난 경쟁 속에 와 있어요. 대신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한 300~400명 정도의 기존 고객 수를 갖고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식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 프랜차이즈가 성공한 업체들은 엄청난 노하우와 어떤 능력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봐주면 되겠죠. 그런데 개인 입장에서는 왜 해외에 나가지고 낯설고 말도 안 통하는 해외에 나가서 해야 되느냐.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못 살겠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만만한 나라가 어디냐 해서 이민을 가거나 해외를 전전하는 그런 절박함 부분이 가장 큰 이유겠죠. 국가적 차원에서는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가맹사업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까지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큰 화두로 되고 있는 공정위, 그 다음에 가맹사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 이런 부분들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 이쪽에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해외 진출을 장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제조업체가 1,000만 불 수출을 했을 경우 영업이익이 2, 3%라고 했을 때 한 2, 30만 불을 벌어들이는 이런 구조인데 우리 프랜차이즈가 해외에 나가면은 기본적으로 마스터 프랜차이즈 하나만 팔더라도 3억에서 5억, 30만 불 내지 50만 불 이렇게 보통 통상 받아와요. 큰 브랜드들은 약 한 10억 내지 20억 정도도 받지만 그래서 중소 프랜차이즈 브랜드조차도
30 내지 50만 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100개 브랜드, 우리나라 약 4,800개 브랜드 중에 그 중에 100개만 진출하더라도 10억 불 수출 효과를 올리는 그런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고 로열티가 또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다면은 이거는 지적 재산, 노하우 하나, 브랜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국가 경제에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는 지금 프랜차이즈를 상당히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저희 같은 자그마한 기업들이 좀 더 크게 성장하는데 성장 사다리 역할을 기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농림수산부는 AT센터를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음으로 양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해외 각 나라에서 박람회를 할 때 AT센터에서도 지원해주고 있고 상공부 소속인 코엑스에서도 지원하고 코트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자부 소관 단체로 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협회 쪽에서도 나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봤어요. 우리가 프랜차이즈 하는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해외에 진출을 하고자 할 때 어느 나라를 가야 될 건가? 조금 전에 질문에서 SPC 분이 말씀했듯이 그 소득 수준 한 2, 3천 불 되는 베트남 간 거 지금 좀 후회한다. 차라리 뭐 4만 불, 8만 불 되는 싱가포르나 미국 같은 데 간 게 훨씬 사업 성과적으로 좋을 것 같다. 그 말씀 하시는데 일단 현재 사람들이 오가는 돈이 오가는 나라를 한번 보면요. 한국이 지금 아시아 지역과 무역을 하고 있는 무역 의존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쯤 돼요. 나머지 미국하고 유럽 쪽에 포함해서 한 40%. 그래서 한국이 무역 국가로 묻고 사는데 거기에서 약 한 60% 정도가 아시아 존에 거래를 하고 있더라. 그 60% 중에서도 중국이 한 25%, 일본이 5% 해가지고 약 반 정도, 30% 정도가 한국하고 한중일 이 3개국에서 벌어지는 무역이고요. 나머지 30%, 반 정도가 베트남, 태국, 인도 차이나 반도 이쪽에서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더라. 한 요 통계를 제가 한번 보고 해석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거꾸로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과 많은 물자가 교류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같은 값이면은 우리가 좀 익숙하고 많은 거래가 있는 곳이 좀 사업하는 데는 편치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우리가 지금 신남방 정책으로 하는 거는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사실은 아시아국으로 우리가 진출하자 뭐 그런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시아 위주로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왜 아시아냐라고 하면은 GDP로 봤을 때는 아시아가 가장 지금 불리하죠. 그런데 성장률로 봐서는 아시아가 지금 가장 각광받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어는 한국 사람이 한글 쓰는 사람들이 5천만, 북한 포함해서 한 8천밖에 안 되는데 한국으로는 해외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영어를 쓰는 나라밖에 없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아를 가든 북미로 가든 유럽을 가든 커다란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지정학적으로 볼 때는 한국이 왜 아시아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김우중 회장이 약 한 20년 전에 명쾌하게 저희들이 이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국은 대국인 중국이나 일본인데 5,000년 전부터 당해왔어요. 맨날 좀 터졌어요. 일본이 좀 터지면 우리가 터지고 중국이 터지면 터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100년, 1000년 동안에도 계속 한국은 이렇게 터지고만 살아야 되느냐? 안 터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우중 대우 회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 혼자 중국, 일본 붙어가지고는 이길 방법이 별로 없다. 대신 아시안 국가들하고 같이 힘을 합하면은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인구수로나 뭐 사이즈나 뭐 여러 가지 협조를 잘한다면은 충분히 붙어볼 만하다. 그런데 아시안 국가들은 다행히도 걔들도 우리 한국처럼 5,000년 동안에 중국인데도 터지고 일본인데도 터지고 같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동병상련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인도 이런 데 가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거기서 틀을 잡고 이 사람들이 시장 군수가 되고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다면 뭐 그 나라가 결국 한국과 같은 나라지 않느냐 해서 같이 한번 뭉쳐보자. 뭐 그렇게 역설을 한 게 기억납니다. 그런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인종 측면에서 보면은 유럽 애들보다 동남아시아가 훨씬 우리나라스럽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에 작년에 난 그 한 페이지 전면을 봤는데 한국인은 과연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배운 거는 저기 북방 민족, 몽골 계리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조선일보에서 나온 거는 아니다. 우리의 조상은 인도, 차이나 산맥에서 건너왔다. 그래서 따져봐라. 20개 정도를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어놨더라고. 우선 광대뼈가 뛰어나지 않았냐. 그리고 하체보다 상체가 더 길지 않느냐.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한 20가지 정도를 비교를 쭉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게 하나의 설이 아니고 과학적인 부분이 블라디보스토크 그 근방에 있는 고산의 산 꼭대기에 동굴이 있었는데 그게 3억 년, 3천만 년 어쨌든 3천만 년 전에 있었던 두개골이 있었어요. 그 DNA를 분석해 보니까 그쪽에 인도 차이나 민족이랑 한민족이랑 일치하더라. 그래서 북방 유입설보다는 남방 유입설이 더 과학적이지 않느냐 뭐 그런 주장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인종적으로 봐서 베트남 사람을 보면은 꼭 옆집 사촌 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인종적으로 굉장히 가깝다. 그 시간상 거리상 제가 또 집어넣은 거는 한국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태국을 가든 싱가포르를 가든 필리핀을 가든 아니면 미얀마를 가든 5시간 전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LA에서 뉴욕까지 가면은 얼마 걸리죠? 비슷하게 걸려요. 그래서 기껏 우리 동남아시아 굉장히 넓어 보이고 커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은 미국 대륙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LA에서 뉴욕까지 제가 지난달에 이번 달이군요. 차를 몰고 제가 한번 가봤어요. 5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걸리니까 차 몰고 다 댕겨요. 아마 우리가 이 동남아시아 바다, 북한하고 이게 길만 있었다면 5시간이면 우리 동남아시아까지 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같아요. 그래서 시간상으로도 굉장히 가깝더라. 해서 포커스를 동남아시아로 한번 맞춰봅시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아까 말했듯이 롯데리아나 SPC나 CJ가 한국 대표 선수로서 한 20년 전부터 진출을 했는데 사실 진출한 거하고 성공한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회사들을 면밀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방금 말했던 3개 업체가 해외 진출을 해서 아직까지 BP를 도달했느냐? 천만에요. 개별 매장을 보고 우리는 야, 잘 된다, 성공했구나라고 하는데 회사 차원에서 보면은 다 적자예요. 지금까지 20년까지 봐도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생각할 때 그 큰 기업들도 나가서 지금까지 계속 깨지고 있는데 우리 개인들은 어떨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깨질까? 그 부분을 좀 제가 혼자 생각하다가 답은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답은 프랜차이즈 외식업은 음식이고 음식 맛은 잘 안 바뀌어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까지 바뀌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한 세대가 가도 잘 안 바뀌어요. 제가 지금 해외 생활을 반 이상 하는데도 한 일주일 지나면은 김치 생각나요. 된장 생각나요. 안 바뀝니다. 근데 더더구나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외식 사업을 접해가지고 한국화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셨을 때는 길게 봐야 된다. 무슨 길게 봐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라면이나 소주나 김치 팔듯이 팔아 제끼는 제품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프랜차이즈 외식업은 문화사업이고 하나의 습관사업이고 한 입맛까지 바꿔줘야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쉽지 않다. 길다. 라는 부분을 우선 좀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통 경로 사업 구성도 달라요. 한국에서는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기업 중심으로 보면은 대충 물류를 배송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맹점이 말 안 들으면은 물건 끊어부잖아요. 그러면 뜨거워. 야, 잘못했다. 다시 정정할게. 그래서 강력한 통제가 돼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같은데 물류가 제대로 됩니까? 워낙 땅도 크고 섬도 어만상 있어가지고 이 물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각각 개별적으로 걔네들이 이 매장 오퍼레이션을 하도록 돼 있는데 걔들 보고 본사가 뭘로 통제하겠어요? 로열티를 받기로 했는데 로열티를 안 줬다. 어떻게 받아낼 거예요? 법정에 가서 그 허구한 날 사반하고 변호사하고 싸움만 할 겁니까? 그렇다면 물건 공급으로 통해가지고 통제를 할 거예요? 내가 맥도날드처럼 강력한 큰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걔들 통제할 거예요? 사실은 통제할 방법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들, 프랜차이즈 하는 동료들 보고 가급적 해외 나가지 마라. 한마디로 죽는다. 진출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다. 그러나 죽으려고 나가냐? 라고 제가 좀 거칠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은 그러면 해외 나가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개인들도 해외 나가서 외식 사업을 하는데 성공한 분도 꽤 있고요. 실패하는 사람도 꽤 있죠. 그런데 기업과 개인 두 개를 봐서 누가 더 성공할 확률이 많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이 해외 나가서 자기 개인 식당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기업인 프랜차이즈 한다고 나와서 하는 것보다 성공 확률이 훨씬 높더라. 제 주위를 쭉 경험을 보니까요. 기업은 나가서 성공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개인은 오히려 자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으로 다 때우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필리핀 나가면은 돼지고기 장사들 소주 팔고 완전히 불 붙었잖아요. 한 개 하고 두 개 하고 매장 두 개, 세 개 계속 한국 사람들이 개인이 나가서 하다가 펼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장 저 매장 똑같은 거 쓰는데 한 군데서 음식 준비를 해가지고 갖다 주면 되지 않느냐. 한 개 더 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프랜차이즈가 되는 거죠. 그죠? 자기가 두세 개 하다가 옆에 친구들, 야, 나도 한 개 해주라. 한 개 더 하고 해서 한 개부터 아무 생각 없이 가서 한국에서 돼지 삼겹살집 하다가 망해가지고 필리핀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게 돼지고기 자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2개 하고 3개 하고 지금 창고 짓고 절단기 갖다 놨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산하는 케이스를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하지 않느냐, 그런 사례를 소개하고 싶고요. 기업들은 혼자 나가서 성공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 그런데 다른 케이스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 베트남 현지에 가보면은 호치민 쪽에 치킨 관련된 브랜드가 한 3-4개 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 특징이 뭐냐면 장사는 잘 돼. 그런데 원료 제품 품질이 굉장히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치킨이든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이 공장에서 저 매장까지 갈 때 반드시 냉동이나 냉장 차량을 사용해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이나 태국 가면요, 정말 기절초풍합니다. 그 영상 30도, 40도 되는 나라에서 닭고기 갖다 줘, 돼지고기 갖다 줘 그러면 냉동고에서 꺼내가지고 일반 차량이나 자전거에 싣고 그건 배송해줘요. 그걸 다시 원료를 해가지고 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베트남 현지 업체는 뭐 걸리더라도 뭐 사돈의 8촌 해가지고 뭐 해결하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만약에 그 걸렸다. 문 닫잖아요, 당장.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같이 진출한 거예요. A라는 브랜드가 치킨 브랜드는 뭐 매장 2개, 뭐 B라는 놈은 매장 10개, 어떤 놈은 뭐 매장 20개. 이렇게 다들 초창기에 몇몇 안 되는 매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센트럴 치킨을 한 사람이 공장을 한 업체가 하기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원료 조달 및 배송을 해주는 회사를 같이 만들자라고 해서 출자를 해서 센트럴 키친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위험을 좀 이렇게 분산하고 또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서로 경쟁을 했지만 베트남에서는 서로 협조하고 공유하자, 공생하자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여러분들이 해외 나갈 때 동업종이든 이업종이든 그런 협조 체제를 갖추는 것도 하나의 해외 진출 전략이겠다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럼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감히 정부 당국자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탁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미국 캘리포니아 LA 지역에 위치한 프라자 멕시코라는 부분이에요. 저 오른쪽에는 입구가 있는 거지, 야자수가 있는 입구고 왼쪽에 보면은 전체 약도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저게 한 12,000평짜리예요. 12,000평짜리에 한 개인이 이 쇼핑센터를 저렇게 배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액은 저게 한 3천억 정도, 30년 전에 저걸 만들었는데 한 3천억 정도 들었대요. 그 설립자가 누구냐면은 미스터 도널드 채 그러는데 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30살 때, 29살 때 LA에서 살다가 몰이 굉장히 많은데 왜 미국 몰만 있고 멕시코 몰은 없지?
이 양반은 산 동네가 멕시코인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나도 뭐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정부로부터 그때 땅도 아주 싸게 보라를 받고 또 은행에서 또 돈도 거의 한 8, 90%또 융자를 받고 하여튼 뭐 우유곡절 끝에 3천억 정도를 조달을 해가지고 다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멕시코인들이 저기 와서 다 노는 거예요. 저기 식당도 있고 쇼핑센터도 있고 극장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완전 복합이에요.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꼬맹이들이 자라가지고 멕시코 애들이 자라가지고 얘네들이 LA의 시장도 되고 시의원도 되고 구청 직원도 되고 얘들이 다 자라가지고 사회적인 위치를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양반이 그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뭐 땅을 사서 다시 건축을 하거나 할 때 엄청난 거기 허가권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 양반은 옛날에 이 동네에서 놀다가 큰 애들이 그 다 시장 뭐 공무원 다 하니까 말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꿈꾸는 거는 야, 내가 알고 보면 한국인데 내가 왜 멕시코 프라자만 지어야 되지? 프라자 코리아도 한번 지어보자. 라고 해서 지금 다른 우리가 플로턴이라고 한국 사람이 요즘 자주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일대 한 3만 평을 사가지고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장사해가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에 무슨 가치를 우리가 남기고 갈 거냐. 한민족이 한 5천만 내지 8천만 좀 되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약 500명 내지 800만 되잖아. 대한민국 전 한민족 한 10%가 해외 곳곳이 흩어져 이민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은 한민족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프라자 멕시코 같은 거, 프라자 코리아 같은 게 없지 않느냐. 코리아 타운 하고 너나 나나 그냥 흩어져 살다 집성촌 비슷하게 이런 구조만 돼 있지 현대적인 몰 같은 게 없지 않느냐. 이게 안타깝다. 이거는 어느 개인이 하기 힘들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데 좀 지원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해서 가져가면 어떻겠느냐. 뭐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이건 태국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수쿰빗 26번가 가면은 K빌리지 있죠, 그죠? 여기에는 요거 설립한 지는 한 5년 정도 채 안 될 거예요. 아시안 푸드 중심으로 한국 음식, 중국 음식, 일본 음식, 이탈리아 음식 해가지고 각 나라 음식점이 다 입점돼 있어요. 그래서 태국 현지인이나 관광객들이 그냥 아시안 푸드, 야, 뭐 먹을까? 모르겠다. K빌리지 가자. 다 있어요. 이 빌리지 하나 만드는데도 적어도 한 1,000억 이상 들 거예요. 그죠? 개인 기업이 하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때 정부에서 아예 막 맨날 예산 300억 해가지고 니나 맨날 저기 해외 진출을 하는데 시장 조사나 해라 한 1, 2천만 원 지원하고 그 국가가 쪼잔하게 그렇게 작게 하지 말고 하려면 좀 크게 이런 거 장기적으로 이런 걸 하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코리아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해외에 진출함이 있어가지고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은 옛날 제조업 상품 수출 지원 방식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바이어 초청을 해준다든지 현지 시장 조사비를 지원해준다든가 현지 박람회 참가하면 50% DC해줄게. 그리고 개별 기업이 신청하면은 심사해갖고 어느 정도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이에요. 이건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제조업이 해외 수출을 할 때 수출 탑, 수출 산업 훈장 그거 주는 거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쪽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단순히 상품 팔고 치우는 게 아니고 이 문화를 심어주고 그 나라에서 한국인의 가치, K-팝이라든가 K-푸드라든가 K-컬처를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훨씬 장기적이고
대담하게 크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적 식민지를 개척하는 정신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부인데 부탁드리는 거는 현지에서 기업과 기업의 단절을 한다든지 몰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집중적이고 대담하게 가자. 그러지 않고 여전히 제조업 상품 수출 지원 방식처럼 바이어 초청이라든가 시장 조사비라든가 깔짝깔짝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요원하다는 거죠.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통합작전사령부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끝으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많은 부분들이 필요할 거예요. 법률적인 거, 문화적인 거, 파트너 찾고, 그 다음에 업종 간의 특성, 이런 걸 쭉 하려고 그러면은 혼자서 파악하기 정말 힘들죠. 그래서, 이미 민간 쪽에서는 범세계적인 프랜차이즈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월드 프랜차이즈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있는데요. 요게 그 닷컴 주소입니다. 전 세계 각국 프랜차이즈 협회가 47개국이 모여가지고 유엔처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진출을 하고자 하면 내가 만약 뉴질랜드 간다. 그럼 들어가서 뉴질랜드 대표 협회에 연락해가지고 나 이런 업종 하려고 그러는데 시장 조사 좀 해주라. 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해줘요. 그런데 베트남은 아직 안 들어와 있어. 중국도 들어와 있어요. 일본도 들어와 있고 아랍에미리트도 들어와 있어요. 저기 아르헨티나, 멕시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헝가리도 들어와 있으니까 나 그 나라에 한번 관심 있다 하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연락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APEC 정상회담인데 APPF라는 건데 아시아 프랜차이즈 협회도 있습니다. 필리핀을 위시해가지고 아시아 약 한 15개국이 이게 다 가입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쪽 들어가서 하는데 시원찮다. 그러면 한국 KFA,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거기서도 아마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이 내 혼자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걸 편성하시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에 없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해외 진출 한국에서도 성공하기 힘든데 해외 나가서 성공하기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부로 나간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정말 실패 확률이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고 봐요. 아까 다시 말했듯이 그 대기업인 3개 기업 아직까지 성공 못했어요. 우리가 할 때는 와 SPC, 와 CJ, 와 롯데리아가 베트남에서 20년 동안 매장 220개인데 아직까지 BEP를 못 넘었어요. 롯데니까 버텼지. 작은 우리 같으면 벌써 죽고도 여러 번 죽었겠죠, 그죠? 그러나 기업은 나갈 때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은 내가 자르고 내가 양념하고 내가 서비스하고 내가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내가지고 하는 거는 100점 100패입니다. 내가 베트남 가서 베트남 말 배우고 베트남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직접 서비스하는 거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고 거기서 살겠다 그런 분은 나가는 데 찬성이에요. 그렇지 않는 분은 힘 낭비, 돈 낭비, 정력 낭비, 진출 전략이 있어가지고 장려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말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